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의 화재 참사, 며칠 전 서울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우리 일상에서는 늘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동료이고 친구였을 텐데요. 하루빨리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사고가 수습돼 남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 한창 이어지고 있는 여름 장마, 이 시기 특히 주의해야 할 낙뢰에 대한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낙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많다는데요. 잠시 후 선정수 팩트체커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 이 자율 규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규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자율규제에 대한 정의 및 유형화는 다양하지만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의 객체인 사업자나 집단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규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2009년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이고요. 네. 최근에는 2022년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자율규제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일수록 자율규제의 필요성 또한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율규제는 비록 한계가 존재하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계나 집단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자율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율규제의 한계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계로는? 네, 자율규제는 잘 작동한다면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도 해당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규제 기준을 만든 자와 해당 규제 기준에 적용을 받는 자가 동일하기에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자율규제 대상자가 규제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나 이용자의 실질적인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궁금한데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경우 거의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상세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 규제보다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선호해 왔는데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바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레그테크 접근법을 통해 자율 규제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를 온라인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규모,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을 사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불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사적인 이미지에 합의되지 않은 공유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이의제기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 안전국이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을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고지를 송부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유해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극단적인 유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해당 법에 따라 호주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 외에도 사업자 단체들이 업계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약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 업계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한편 디지털 안전국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삭제 통지, 최종 이용자에게 사이버 괴롭힘 등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통지, 네.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요청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삭제 고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네. 시빌 페널티 대상이어서 상당히 큰 액수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고민들 기업과 산업체에서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겠죠. 따라서 규제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국가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제 협력과 규제의 표준화 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네. 플랫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 규제 등의 노력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참 어렵네요.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전면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해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려는 유럽연합의 경우 사실 미국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항할 마땅한 사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미국 중심의 시장 형성을 견제하고 패권 경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내세우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유럽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죠. 국내의 경우에는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규제의 시각에서만 대할 경우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예.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규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올바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야기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럼요. 정부의 직접 규제나 산업계의 자율 규제냐 아니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규제냐를 불문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서로 존중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불법 및 유해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여러 유형의 미디어를 보고 이해하고 또 활용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뭐 이런 전반의 능력을 뜻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전반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전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디지털, 온라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 흐름 안에서 정부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산업계의 역할,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정부와 플랫폼 산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이용자들도 모두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네. 우리가 플랫폼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정부, 산업계 그리고 이용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를 함께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주순수해 나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산업계나 정부, 이용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겠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입니다. 지난 4월 뉴스파이팅을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진행자와 코너 조정을 통해 대담 형식의 설전을 벗어나 인터뷰를 통한 이슈 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됐음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아쉬웠던 점을 짚고자 합니다. 네,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6월 마지막 주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였는데요.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시작부터 친윤, 친한으로 나뉘며 갈등이 점화됐기 때문에 후보 4명의 변을 모두 들어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예. 뉴스파이팅에서는 6월 24일에는 윤상현 의원과 28일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아니지만 7월 1일에는 나경원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6월 21일 윤상현 의원, 24일 나경원 의원, 27일 원희룡 전 장관, 7월 1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뉴스파이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후보 인터뷰가 릴레이로 이어지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슈를 잘 끌고 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 6월 25일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에 출연에 이어 7월 1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에서 모두 유튜브 시청자를 향해 폴더 인사를 하는 등 화제를 몰고 온 데다 네.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협공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이슈 전달에는 고른 패널 선정을 통한 균형적인 진행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를 고려한 인터뷰 선정이 필요하고 불발이나 지연 시 청취자에게 이유를 알린다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에 대해서도 짚어볼 점이 있다고요. 네, 배승희 진행자는 털털하고 경쾌한 입담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자칫 친근함을 넘어 불편함을 준다거나 진행자로서의 중립성을 넣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네. 6월 20일 청년유감 코너에서는 장경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정청래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하면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예. 이에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아무 데서도 못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국회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때 검찰과 권익위를 질타하며 참 한심하다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진행자는 여기에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라며 계속해서 맞장구를 치듯 응수해 진행자라기보다는 같은 당원이 출연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대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완전 무슨 구멍가게로 보인다는 말을 할 때는 그대 앞에만 서면이라는 노래 구절을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담에 가까운 진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한 6월 27일 청년유감 코너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출연했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한 언사를 지적하자 홍준표 시장이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에 김용태 의원이 당의 큰 선배님이라며 말을 흐리자 이성을 찾아라, 그래서 이성을 찾아라, 제발 이성을 찾아라라며 계속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진행자가 청취자를 대전해 회피성이나 미진한 답변에 대해 재차 정확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과 같이 이미 홍준표 시장의 언행에 유감을 드러낸 김용태 의원에게 마치 기사 헤드라인이 될 법한 문장을 내뱉도록 요구하는 것은 진행자의 위치를 화제 만들기에 남용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는 목요일 코너 여의도 레이더도 지난 4월 모니터링 이후 변화가 있어 짚고자 합니다. 6월부터는 최병천 신성장 경제요금소장이 패널에서 빠지고 새롭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합류했는데요. 네. 두 패널의 발언 시간이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총 24분의 코너 시간 동안 배종찬 소장이 13분가량을, 이은영 소장이 5분가량을 발언해 거의 3배 이상 배종찬 소장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날은 이은영 소장이 30초 내외로 진행자나 배종찬 소장의 의견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정도의 멘트가 많았는데요. 6월 27일은 배종찬 소장이 11분가량, 이은영 소장이 7분가량을 발언해 전주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1.5배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배종찬 소장이 원래 발언 시간이 긴 편이고 이는 이전 패널이었던 김중일 평론가, 윤희웅 센터장, 최병천 소장 등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은영 소장이 합류하고부터는 진행자와 배종찬 소장이 대화하고 이은영 소장이 첨언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코너가 진행되고 있어 패널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럴 때는 진행자가 자신의 말은 줄이고 그 시간을 패널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조율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여름철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인데요. 바로 낙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낙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낙뢰가 주제였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낙뢰 사고의 90%가 6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낙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피해를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낙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가장 먼저 짚어볼 게 뭔가요?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양 설악해수욕장 해변에서 6명이 벼락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분이 끝내 돌아가셨죠. 이 사고 발생 이후에 다수의 언론이 사고 내용을 보도하면서 낙뢰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쏟아냈는데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금속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네. 금속 장신구를 착용하면 번개의 전류가 그 금속을 타고 흘러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정보인가요? 네, MBN, SBS, MBC 등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바닷가에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핑 업체 측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 바다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전문 기관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한국전기연구원이 펴낸 낙뢰 안전 가이드북을 살펴보면요. 안경, 시계, 목걸이, 팔찌 등 작은 금속류는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낙뢰의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 배트나 골프채 등 재질이 금속물인가 절연물인가에 상관없이 높은 곳일수록 낙뢰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한 고무장화나 비옷 등의 전련물을 입고 있더라도 낙뢰를 피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천둥 소리가 들리면 신속히 물 밖으로 나와서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장신구를 착용했다고 해서 벼락에 맞는 것도 아니고 장신구가 없다고 안 맞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전기연구원에서 마네킹 2개를 이용해서 인공 낙뢰 실험을 해봤는데요.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착용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벼락이 떨어졌고요. 높이가 다르면 높은 쪽으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상황별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산의 끝부분을 보면 그게 쇠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는지가 다르거든요. 이 여부에 따라서도 벼락 맞을 위험이 달라질까요? 네, 저 어렸을 때 이 뾰족한 금속 우산 그 끝부분이 뾰족한 금속인 우산을 들고 다니면 벼락에 맞는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미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었습니다. 높이, 뾰족한 모양, 그리고 고립은 번개가 칠 위치를 제어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금속의 존재는 번개가 치는 곳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나 산과 같이 키가 크고 고립되어 있지만 금속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연물은 1년에 여러 차례 번개에 맞습니다. 번개가 위협할 때는 즉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금속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금속은 번개를 끌어당기지 않지만 번개를 전도함으로 금속 울타리, 난간, 표지판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미국 기상청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또 번개가 칠 때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네. 실내이기만 하면은 모든 곳이 다 안전한 걸까요? 실외보다는 안전한 것은 맞는데요.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있더라도 유선 전화나 전기 제품, 전선, TV 케이블, 컴퓨터 배관, 금속문, 창문 이런 곳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창문은 두 가지 이유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 거센 바람에 날린 물체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된 집에서는 드물지만 번개가 창문 측면의 균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번개가 치는 동안에 실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데요. 네. 물 사용을 피하고 전자장비를 만지지 말고 창문, 문, 현관 콘크리트를 피하라.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집에 그 두꺼비 집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 배전반 여기를 보면 서지 보호 장치 또는 과전압 보호 장치라고 부르는 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건물이 번개에 맞아도 과전압이 전자제품으로 흘러들지 않고 땅으로 흘러가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네. 일단 대개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분전반을 열면
서지 프로텍션, 낙뢰 보호기, SPD 이렇게 적혀 있는 장치가 있으면 네. 번개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번개가 치는 그 야외에 있을 때 자동차 안으로 대피하면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이건 네.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안전한 건물이 없다면 자동차 안으로 대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번개가 떨어져도 이 금속 차체와 젖은 타이어를 통해서 지면으로 전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네. 다만 차 문에 기대 있지는 말라고 하고요. 오픈카이거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유리 섬유 재질로 만든 지붕이라면 차 안으로 대피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 자동차 안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대피를 해서도 문에 기대 있지 말고요. 네, 문에서 떨어진 채로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옛날 영화를 보면 큰 나무 밑에서 폭우를 피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번개 칠 때 나무 아래로 피하면 안전할까요? 이 흔히 벼락은 높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벼락이 칠 때 나무 밑으로 피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땅으로 흡수되면 나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기연구원은 낙뢰는 어디든지 칠 수 있지만 나무나 깃대 등 높은 물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홀로 서 있는 나무는 특히 위험하므로 나뭇가지나 줄기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거리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 나무에서 인체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옆에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번개를 측경내라고 부르는데요. 집의 처마 밑이나 버스 정류장 등 일부가 뚫려 있는 건물은 이 측경내의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네. 전기연구원은 필의 설비가 없는 헛강과 나무 또는 돌로 된 오두막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이 부분 개방된 피난처의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중앙에서 웅크린 자세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그렇고 아까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고 벽이나 어떤 이런 문 옆에서 떨어진 채로 한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또 집중호우와 낙뢰 예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낙뢰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벼락 맞을 확률이 왜 로또 당첨보다 더 높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벼락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언론이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 이런 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NLSI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NLSI는 미국의 국립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눈에 띄는 활동도 없고요. 네. 여기서 주장하는 벼락 맞을 확률은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구를 2억 8천만 명으로 연간 1,000명 정도가 벼락에 희생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확률을 계산한 건데요. 네. 이 수치를 근거로 벼락 맞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28만 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으로 하자면 로또에 맞는 것보다 벼락에 맞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2023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 3,600만 명이고요.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벼락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3명입니다. 미국 기상청이 매년 벼락에 맞아 숨진 사람들에 관한 집계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NLSI가 계산한 방식을 똑같이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면 미국에서 벼락에 맞아 숨질 확률은 대략 3,869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따져보면요. 행정안전부의 2022년 7월 낙뢰 발생 사례 및 행동요령 자료에 따르면 이전 10년 동안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7건이었고 이 중에 7분이 숨졌고 19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집계므로 연간 낙뢰 사고 사망자 1.7명을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1,000만 명당 0.34명, 대략적으로 3천만 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확률보다 네.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예. 지금 막 낙뢰 예보가 내리고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
당장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안전할까요? 번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회피입니다. 회피요? 예, 그래서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본인 상 당하지 않으면 골프는 취소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번개가 치는 말도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벼락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아예 사전에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야외 활동 중인데 번개가 친다 이러면 미리 사전에 적절한 피난 장소를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번개가 치면 피뢰침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특별한 행동 요령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산지의 능선, 암벽, 계곡 주변은 낙뢰 위험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낙뢰 인명 피해 가운데 절반이 산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골프장 등 평지도 낙뢰 위험 지역이고요. 낙뢰 인명 피해 발생 장소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네. 번개가 치더라도 우산을 쓰지 않고 우비를 입고 다니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금물이고요. 우비나 고무 장화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인 것은 맞지만 이거는 물에 젖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비가 쏟아져서 젖은 상태에서 벼락을 맞으면 절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당국은 낙뢰 30-30 원칙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뭔가요? 번개가 번쩍한 뒤에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근처에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번개가 친 뒤에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활동을 재개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원칙입니다. 네, 공항 골프장 이런 평지 낙뢰 위험 지역인 건 몰랐네요. 30%나 이쪽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 낙뢰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낙뢰 사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 4명, 2020년 1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11명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19.4%인 6건이 심정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이 가장 많고 6월, 7월 순으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시간대별로는 낮 시간이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고요. 낙뢰 사고의 발생 장소 및 상황을 살펴보면 등산이 40%, 서핑이 16%, 낚시, 골프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차 안, 컨테이너, 경납고 이런 데서도 낙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낙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등산의 경우에는 정상 바위 근처에 서 있거나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낙뢰가 바위로 떨어져서 추락하는 경우, 낙뢰로 돌이 튀어 다친 경우,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는 경우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네요. 낙뢰 위험이 있을 때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낮은 지대 또는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303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개가 번쩍하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근처에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피해야 한다. 또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이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바의 Our Last Summer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